오늘은 제가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와 우주의 역사 138억 년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오늘 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별도 참 별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 별밤 북 콘서트로서는 참으로 낭만적인 북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앞으로 2시간 동안 2시간 안 되겠습니다만 138억 년 우주의 역사를 가장 콤팩트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영양가 있게 제가 한번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분에 거의 1억 년을 제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1분에 1억 년 내지 2억 년을 제가 달려야 됩니다. 근데 이 강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 말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주 여행을 한다. 앞으로 한 2시간 가까이 그래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우주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주를 안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렇게 지성미 없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한 사람은 되게 시간 많은 모양이네 하는 이런 아주 인간미 없는 핀잔까지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주를 안다고 돈이 생기지도 않고 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밥 몇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 삶의 지혜랄까?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을 줍니다. 우주를 알면은.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죠. 기하학을 원론을 쓴 사람. 이 사람이 기하학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자가 선생님 근데 그 기하학 그거 알면은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비슷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클리드가 뭐라고 했느냐면 저놈에게 동전 한 입을 줘서 내보내라. 뭐든지 배우면 그거 실생활에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을 상당히 경멸하는 투로 그렇게 공박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우주 안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사람에게 그렇게 공박은 줄 생각은 없고 그 대신 그 이무당이 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무당이라면은 생활의 발견. 여기 화이트보드는 없습니까? 화이트보드 조그만 거 좀 있으면 좋겠네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전급에 속하는 그 뛰어난 수필집이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살고 있으며, 인간에 못지않게 경탄할 만한 우주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이 넓고 큰 세계의 기원과 숙명을 무시하고서는 참된 의미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석학다운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셀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경의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우주의 경의를 느끼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로부터 이 우주에 대해서 아주 유수 깊은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종의 빅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첫째, 우주란 무엇인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우주인데 이 모든 우주란 무엇인가? 두 번째,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탄생과 그 형태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세 번째, 우주 속의 나는 누구인가? 우주와 나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빅캐시천이 애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루는 이 거대 담론, 이거보다 큰 담론이 없겠죠. 이런 담론을 우주론이라 하는데, 우주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론이라 하는데, 이 우주론에는, 우주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주론을 이 시간에 한번 쭉 훑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천문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 묻는다면, 천문학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 이런 나는 어디에 있는, 이것이 천문학이 묻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했고요. 그 천문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우주 속에 우리 인류가 있는 그 위치를 밝혀내라 하는 이런 소명을 갖고 태어난 학문이 바로 천문학이 할 수 있다. 이 우주 속에 우리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예, 자기가 있는 장소를 모르면 이거는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것이 바로 천문학이고요. 17세기 독일 철학자 중에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역사학자 뭐 이런 것들이 한 10개는 붙어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도서관, 박학다식한 천재의 그 전형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그 뉴턴과 같이 거의 동시에 미적분을 발견한 걸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 세상은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원, 그리고 사물의 모든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라이프니츠가 최초의 사람은 아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사색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탈레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터무니없는 얘기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만물의 근원에 대한 최초의 가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탈레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분은 철학사에 물의 철학자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 큰 질문에 대해서 당시 이 지구상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19세기까지도 없었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정답들을 찾아냈어요. 놀랍게도. 이 큰 질문들의 정답들을 20세기 중반에 와서 거의 다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운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찾아내서 답들을 알아냈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앞으로 이런 답들이, 어떤 답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정답들을 알아가는 상황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 우주론 얘기로 가겠는데요. 이 우주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다 각기 독특한 우주론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 성경에 1장 1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게 나오죠. 예, 이게 바로 창조 우주론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20세기 초까지는 이런 창조 우주론이 아니라 대세를 이룬 우주론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정상상태 우주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상태 우주론. 예. 근데 줄여서 상태를 빼버려 정상우주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 그대로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존재하는 우주라는 그런 우주론입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실 우주가 언제 태어났다, 생겨났다 하는 이런 개념도 없었으니까 이런 우주론이 대세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상 상태 우주론, 정상 우주론. 그러니까 이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이 가장 편리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탄생의 어떤 그 뜨들썩한 그 탄생의 과정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이 우주론에 없어요. 왜? 영원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시작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상당히 편리한 우주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론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근데 20세기 초에 드디어 다른 우주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치열하게 맞서서 한 그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빅뱅 우주론. 예, 빅뱅 우주론. 예,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나타나서 두 우주론 사이에 치열한, 그러니까 천문학계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죠. 서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근데 빅뱅 우주론. 빅뱅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빅뱅 가수도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큰 꽝, 뭐 우주론 이래 되는 좀 우습게 되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빅뱅 우주론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좀 뜬금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천문학자이긴 한데, 이름이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인데요. 조르주 르메트르. 예, 제가 워낙 글씨를 잘 쓰는데 칠판이 이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이건 좀 기억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놀라운 슈퍼맨이거든요. 이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토목공학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에 입당해서 참전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인생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전쟁터에서 그 인생관을 바꿔서 오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 천문학자 중에서도 그런 애가 드물지가 않아요. 예, 와서 천문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수학자이기도 해가지고 수학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력장 방정식을 깊이 연구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름대로 독특한, 아인슈타인도 알지 못한 그런 독특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는 과거 한 시점에서 시작됐으며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말대로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필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찍은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가겠죠.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그 필름을 과거로 쫙 돌리면 어디로 가느냐? 어제가 없는 오늘. 예, 오늘이 있지만 어제는 없어요. 그 시점에는. The day without yesterday라는, 어제가 없는 오늘이라는 태초의 시공간에 도착한다. 그러한 우주론을 이 사람이 냈습니다. 그 한 점이 폭발을 했는데 그 한 점을 원시원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요즘에는 그것을 특이점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원시원자, 아주 무한 밀도의 원시원자가 하나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러한 우주론을 갖고 나왔죠. 그게 1927년이었습니다. 예, 1927년이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네요. 예, 근데 이 논문을 별로 유명하지 않는 학회지에 발표하는 바람에 별로 관심을 못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마침 벨기에의 솔베이라는 곳에서 그 세계 물리학자들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 아인슈타인도 참석했는데, 그 대회에 자기 나라에서 열렸으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자기 학설을 좀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예, 이렇게 신부복을 입고, 로망 칼라 입고, 이 아인슈타인 찾아가서 이제 박사님 좀 모십시다 하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장방정실 이런 결론에 열심히 빅뱅 이론 모델을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수학은 훌륭합니다만 물리학은 끔찍합니다.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라면 당시에 과학계, 세계 과학계 권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 하면 전체 과학계가 노야, 그거는. 예, 더 이상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런 평가를 받아버렸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젊은 학자가 얼마나 기가 꺾였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데, 뭐, 아인슈타인이 한 칼에 끔찍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참 끔찍하지. 예, 그래서 막 스라반을 집어던지 잊어버렸는데, 2년 뒤에 대반전이 찾아왔어요. 2년 뒤에. 1929년이 되겠죠? 무슨 대반전이 찾아와요? 역시 신참인데, 미국의 신참 천문학자라고 에드윈 허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참 천문학자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 관측 증거를 찾아냈어요. 예, 관측해서. 이 사람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갖고 있는데 그 집채마탄 망원경을 밤마다 들여다보고 관측한 결과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사실을 빼박 증거를 찾아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측을 해보니까 모든 사방의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예, 그거는 멀어질 속도를 잴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에서 도플러의 원칙이라고,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그걸 잴 수 있습니다. 모든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야. 먼 은하일수록 더욱 더 빨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하들이 이거는 곧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 어떤 관측 천문학자는 모든 은하들이 저렇게 빨리 지구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지구가 인간이라는 오염물질로 오염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마치 지구에 무슨 몹쓸 병이라도 걸린 듯이 모든 은하들이 도망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증거를 냈으니까 이 르메트르의 빅뱅 우주론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윌슨산 천문대에서 33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또 4년 뒤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 과학자들,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을 모아서 최고의 빅뱅 팽창 우주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천문대니까 어떤 과학사학자들은요 빅뱅 우주의 발견을 인류 역사의 사실 과학사라는 것이 역사가 7,000년밖에 안 됐어요. 7,000년. 우리 되게 오래된 것 같죠? 7,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과학사가 적혀지기 시작한 것은 과학사의 제일 첫 줄이 뭐냐 하면요. 기원전 4,200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력을 만들었다. 이게 일자 1절이에요. 그로부터. 그것도 역시 천문학이 말한 거예요. 7,000년이 지난 거죠. 오늘날까지. 그 7,000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나 들으라 한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다 열었는데 그게 아인슈타인이 왔는데 그 발제할 과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르메트르였습니다. 르메트르가 발제자로서 초빙됐어요. 그 자리에, 그 세미나에. 그래서 르메트르가 거기서 자기 빅뱅 우주론에 쫙 그 설명을 하고 마침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현재의 우주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자는 시적이라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 모든 것의 최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후에 폭발이 있었고 그 후엔 하늘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창조된 탄생의 장관을 보기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 말을 끝맺혔어요. 이 강연을 듣고 거기 아인슈타인도 들었죠. 이 아인슈타인의 평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본 것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설명이다.
아인슈타인이 항복했다는 뜻이죠. 르메트르에게. 예, 드디어 끔찍하다고 했던 사람한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젊은 신학 신부 천문학자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 관측 사실만으로 빅뱅 모델을 다 설명하기는 부족하거든요. 뭔가 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물증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는데 그 물증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난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있었어요. 놀랍게도 138억 년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는 물증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예, 그게 뭐냐 하면 1965년에 그 물증을 찾아냈어요. 이게 바로 빅뱅의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예, 이 빅뱅 당시에 그 강력한 그 전자기파가 138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로 흘러들어오고 마이크로파가 돼가지고, 예, 3도 K, 절대온도 3도 K, 마이크로파가 돼가지고 지구의 어느 물리학자의 안테나에 잡혔어요. 이 물리학자들은 그거 잡으려고 잡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물리학자들은 그 어느 통신사에, 벨 통신사에 그 연구원들이었어요. 그래서 통화 품질을 좀 높이려고 안테나를 조작하고 있었는데 안테나에 계속 잡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빅뱅의 화석이야. 그게 138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3도 K의 마이크로파 21cm 파인데, 여러분 마이크로파는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저기 전자레인지 이거 다 마이크로파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파가 돼가지고 지구로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을 전체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 지구로 이 마이크로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했는데, 예, 코스믹, 예,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우주 배경 복사. 지금도 여러분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테나 있는 텔레비에 방송 없는 채널을 들어보면 흰 줄무늬가 나오죠. 지지지지 하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줄무늬의 1%는 바로 그 마이크로파다. 빅뱅 138억 년 전에서 그 빅뱅이 남긴 그 우주의 화석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파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그러니까 그 지지지 하는 것은 1%는 그 광자, 빛 알갱이 하나가 138억 년을 우주를 떠돌다가 안테나를 타고 TV를 거쳐서 여러분의 망막을 때렸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예, 이것이 실화입니다. 그것을 그 별로 웃은 얘기하는지 웃으시네. 예,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파인데, 근데 예, 절대온도 3도 K가 이론치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3도 K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간 겁니다. 예.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우연히 안테나를 만지다가 전파 안테나죠. 만지다가 이걸 발견해 가지고 아주 짤막한 논문 한 편을 썼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 어떤 사람은 평생 죽으라고 해도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우연히, 그래서 그때 안테나에 그때 잡음을 제거하려고 안테나에 막 청소도 하고 비둘기집이 있어요. 비둘기집도 치우고 똥도 치우고 이러다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비둘기 똥 치우다가 아주 금을 주었구만. 이렇게 상당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1%는 우주 배경 복사였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빅뱅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거 이제 됩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제 때가 돼 가거든요. 예, 근데 여담인데, 이 르메트르가 이 빅뱅 우주론 때문에 교황하고 얼굴을 붉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새파란 신문인데. 그때 교황이 비오 12세였는데요. 이 사람이 왜 얼굴을 붉혔느냐 하면은, 빅뱅 우주론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창조 얘기의 과학적인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끌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 르메트르가 열받았어요. 왜? 가딱이나 신부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지, 신부니까 저런 이론을 만들었기, 이럴 거 아니에요?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그 자기 논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황한테 건의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과 종교를 섞는 거에 반대합니다. 앞으로 빅뱅 우주론을 다시는 말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뭐 그래야지 어떻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교황이 빅뱅 우주론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보통 신부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종교에서는 교황에게 그렇게 입을 다물게 한 대단한 슈퍼맨. 예, 이 사람. 근데 이 빅뱅의 그 잔재인 마이크로파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이 사람도 이제 알았는데 그때 마침 이 사람은 늙었어. 65년이니까 벌써 70 노인이 다 돼가지고 임종의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대단히 기쁘겠죠. 이 자기 평생에 연구한 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완벽하게 증거까지 나타나가지고 이루어졌.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굉장히 뭐 더할 수 없이 완성도 높게 살았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종교를 놓지 않았어요. 종교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데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종교와 과학이라는 거죠. 나는 그 두 길을 다 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두 길을 다 갔습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빅뱅의 아버지 르메트르가 그 이듬해 죽었습니다. 빅뱅의 증거가 나온 이후에 1년 뒤에 죽었는데 향년 72세. 르메트르를 위한 그 추도사 삼아서 아까 우주 배경 복사를 발간한 펜지어스의 소감이 있는데 이거를 추도사 삼아서 한번 이 위대한 인물의 추도사 삼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바깥으로 나가 모자를 벗고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빅뱅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라. 만약 당신에게 아주 성능 좋은 FM 라디오가 있고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라디오에서 쉬쉬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 소리 비슷한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 우리가 듣는 그 소리에는 백수십억 년 전부터 우주에서 밀려오고 있는 잡음의 0.5% 정도가 섞여 있다. 이렇게 편지에 써 있어요. 여러분도 나가서 나중에 빅뱅의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빅뱅이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거 다 은하입니다. 은하. 사건일까요?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 증거는 뭘까요?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 한 점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거 다 은하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당연히 팽창을 시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수소와 헬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측한 결과 우주에는 많은 수소와 헬륨이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수소와 헬륨을 개수로만 따지면 12대 1, 수소 원자 12개당 헬륨 원자 1개가 있는 비율로 관측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소와 헬륨이 너무 많았던 거죠. 우주의 다른 원소들을 모두 더한 것보다 수소 원자가 더 많았습니다. 항성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며, 참고로 수소 핵융합 반응은 단순하게 수소가 식으로 빛을 내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낸 헬륨의 양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이 많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뱅 우주론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빅뱅이 시작되고 1초가 흐른 우주의 온도는 100억 도 정도 됩니다. 이때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시작하죠. 그리고 3분이 흐른 뒤 수소와 헬륨이 융합할 수 없는 온도로 떨어집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더 이상 우주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현재 우리가 관측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12대 1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을 관측할 수 있었을까요? 스펙트럼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공간기를 이용해 빛을 분산시키면 빨주, 노초, 파란보의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 물체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 선이죠. 이제 태양의 스펙트럼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알았고 이 비율이 빅뱅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빅뱅의 증거가 이것 말고는 또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빅뱅 이후 만년 우주의 온도는 약 2만 도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우주에는 결합하지 않은 양성장, 전자로 가득했죠. 이런 전자들이 빛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빛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도로 낮아지면서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물질, 원자도 등장했죠. 원자가 등장하며 빛은 빠르게 우주 공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서서히 식게 되는데요. 이 빛을 마이크로파라고 부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빅뱅 이후 식은 빛의 파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빛의 파장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예, 마이크로파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죠. 사실 이 마이크로파는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의 AM 채널을 돌리다 보면 들리는 이 소리가 마이크로파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요즘 애들은 라디오를 잘 모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로파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 WMAP 위성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마이크로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WMAP을 통해 우리가 알아낸 전체 그 창공을 다해서 이렇게 얼룩덜룩하죠. 뭉쳐놓은 거죠. 그런데 예, 여기서 지구 문제가 그것처럼, 하나 생깁니다. 지도처럼. 만약 우주에 균일하게 빛이 퍼져 있다면 당연히 모두 같은 온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온도 차는 물질과 별의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부분이 온도가 높고요, 푸른 부분이 온도가 낮은 부분. 이야기합니다가 아니고 사실 야기합니다를 이게 잘못 쓴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얼룩덜룩한 비균일성은 실제로 10만 분의 1만큼 나타나죠. 예,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건데기들이 천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딱 정리를 그래도 해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멈춰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쳐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예, 스톱해도 됩니다. 예. 불 켜주시고, 예. 자, 이제 우리는, 소가 송아지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고, 예,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를 낳듯이 다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태어났고, 우주 역시 시작이 있었다, 생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죠. 우주의 생일은 그럼 언젠가? 당연히 1년도 1월 1일이겠죠. 예, 0시. 우주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빅뱅에서. 그래서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쯤 이야기가 진행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오기 마련이죠.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이 내는 답은 빅뱅에서 시간이라는 것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빅뱅 이후에 비로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 여러분, 지구의 북극점으로 가서 북극에 딱 도착한다면 그 2차원 구면에서 볼 때는 북쪽에 딱 도착하면 북쪽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죠? 그게는 북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것처럼 이 빅뱅 이전에는 그런 것이 이전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저 5세기 기독교 철학자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역시 신부였죠. 이분이 설교 중에 신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신부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물었어요. 예. 좀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니같이 질문하는 놈을 잡아가둘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뭐 이렇게 막말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그거 가짜 뉴스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지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도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거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1600년 전에 철학자가 오늘날 현대의 물리학자와 거의 같은 시간관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역시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빅뱅이 일어난 직후 빅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까 봤듯이 그 태초의 그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나타났는가? 어떤 물질이 먼저 최초에 나타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H, 수소 원자 번호죠. 이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원소. 원소가, 자연 원소가 한 92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단순한, 이것이 빅뱅의 우주공간, 아까 르메트르가 말한 연기가 태초의 우주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는 것이 이게 빅뱅의 우주공간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원자 번호 1번. 그리고 약간의, 아까 말했듯이 여기 동일 헬륨이 섞였는데 그때는 하도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타나자마자 융합을 일으켜서 약간의 헬륨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것이 헬륨 수소 원자 9개면 헬륨 원자 1개 정도가 나타났고요. 이 비율이 지금도 우주의 조성비와 똑같습니다. 우주도 전체가 헬륨과 수소가 99%고 나머지 92번까지 중원소는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 존재는. 우주는 헬륨과 수소가 태양과 마찬가지입니다. 99%가 헬륨과 수소고 나머지 1% 미만이 중원소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138억 년 동안, 거의 130억 년 동안 수많은 별들이 수소를 태웠잖아요. 연소했지만 그 양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에 비해서는 거의 무시할 정도다. 그러니까 조성비는 태초의 우주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를 보면요. 이 수소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이터를 탁 갖다 대면 이거 폭발합니다. 옛날에 이거 수소 넣어가지고 비행선 만들었다가 폭발하는 바람에 한 100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예. 수소 그 비행선이 폭발해가지고. 거의 하늘의 타이타닉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드발룬 같은 데는 수소를 안 넣고 다른 가스 넣는다 그래요. 뭐 불소를 넣는다든지. 예. 그리고 이 수소가 우주 공간을 태웠고 그 다음에 이 별 속에서 여러 가지 원소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산소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별이 폭발하면서 이 산소들이 우주 공간에 다 흩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이 수소 2개가 만나서 이렇게 산소반, 이거 H2O 아닙니까? 물이지, 물. H2O. 이 물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물 마시는데요. 이 물은 사실은 지구 역사보다 오래된 거예요. 우주 공간이 제일 먼저 나타났어. 이것이 나타나자마자 우주 공간에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소행성으로 바위와 이런 게 엉켜가지고 소행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물은 사실 지구 역사보다도 오랜 겁니다. 예. 순환하지 않습니까? 물이. 예, 물은 없어지는 순환하죠. 제가 노화도에서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 물이 많잖아요, 바다에. 저 많은 물이 다 어디서 왔을까? 옛날 사람은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다 거의 밝혀졌습니다. 태초의 지구가 46억 년에 태어날 때는 불덩어리 자체였거든요. 그 안에 있는 수분은 다 증발해서 우주로 날아갔는데 저 많은 바다 지표의 3분의 1을 메우고 있죠.
평균 수심이 거의 3,700m. 그 지표의 3분의 1을 메우고 있는 저 많은 물들은 결국 소행성이 갖다 준 것이다 하는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우주에 떠돌던 그 수많은 그 얼음과 바위 덩어리의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대폭격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소행성 대폭격기라고. 그것들이 결국 지구에 떨어져서 저런 바다를 형성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을 보면 저것은 소행성이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요, 이걸 한번 볼까요? 지구야 목성, 이건 그냥 사진입니다. 그냥 불 안 켜도 됩니다. 안 꺼도 됩니다. 이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닷물을 다 뭉치면은 지름이 700km인,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한 평양거리 되겠죠. 이 구가 생깁니다. 물공. 얼마 안 되죠, 사실. 저걸 이제 지구에 이제 도배하듯이 이렇게 깔면은 저게 3,700m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게 지구, 저거는 저것은 무슨 별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 목성의 위성인가 있는데 그 밑에도 바다가 있어요. 지구 바다보다 한 2배의 물량이 많은 바다가 있다. 그래서 저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나 해서 나사에서 저기에 이제 잠수함을 얼음을 뚫고 보낼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러대요. 이게 지구 사실 얼마 안 되죠. 잠시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물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이 수소라는 것은 이게 폭발하고 산소, 이것도 불 되면 무섭게 타죠.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면 불을 끄는 물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최초로 이걸 물을 분해해서 H2O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프랑스의 그 화학자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인데, 이걸 발견하고는 경악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우주의 신비 아닙니까? 이거 자연의 신비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오다 보면 아까 말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거 오답은 아니네. 50점은 줘야 되지 않나. 50점 주면 크지 않습니까?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다. 50점은 저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때는 물도 하나의 원소라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성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그때 말씀을 로고스라 했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수소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수소였다. 그래서 이 만물의 근원은, 만물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는 것은 답이 나타난 거죠. 수소에서 출발했다. 만약 라이프니츠가 살아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대단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 수소였구나 했을 텐데, 뭐 우리라도 알게 됐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수소였다.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의 몸에도 그 수소가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의 몸은 10의 28성계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의 28성계, 28제곱. 여러분, 물론 뭐 좀 더 체중이 나가는 분은 더 많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1은 수소 원자입니다. 왜?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그 수소 원자는 138억 년 전에 빅뱅 우주 공간에 나타난 그 수소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때 그 장소 아니고는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소는 우주에 어떤 시간도 어떤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수소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몸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물질로 이루어진 거지. 138억 년. 알고 보면 우리도 유구한 존재입니다. 그죠? 138억 년 전에 나타난 그 수소가 여러분의 몸의 원소 중에 10분의 1은 그것입니다. 근데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그 별이 반짝이는 이유. 이 지우개 없습니까? 지우개 이건가? 별이 반짝이는 이유. 아까 수소 원자가 별을 이루었는데 이 별이 무엇으로 반짝이나 하는 이 문제는
인류가 지상에 나타난 게 몇십만 년인데 그때부터 예. 안 됩니까? 예. 제가 좀 별난 모양입니다. 예. 그때부터 인류가 궁금해했던 거예요. 별이 뭘로 저렇게 반짝이나? 그리고 태양이 뭘로 저렇게 뜨겁게 불타고 있나? 이게 수만 년 동안 수십만 궁금했지만 그걸 안 거는 1세기도 안 됩니다. 그 확실한 원인을 안 거는. 그래서 19세기까지 과학자들은 태양이 저렇게 뜨겁게 타는 것은 석탄이 타기 때문이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도 했어요. 근데 계산해보면 석탄은 한 6,000년만 타면 끝이야. 예,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과학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최초로 알아낸 것이 1938년. 예, 그리고 2차 대전 좀 전입니다. 알아낸 미국의 물리학자로 한스 베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알아놔야 되겠어요. 한스 베테. 32살의 노총각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걸 맞죠. 여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노총각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여친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별 참 이쁘다. 그치? 이랬더니, 연애할 때는 다 예쁘겠죠. 근데 그거 대꾸한 그 한스 베티의 대꾸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대꾸했냐. 굉장히 거만하게 의시되면서, 저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뿐이지.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예. 그때가 마침 이 사람이 항성의 에너지원이라는 그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규명한 그 논문 발표 하루 전날이었답니다. 그 여자. 자기 여친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별이 반짝이는 이유를 두 번째로 아는 사람이 된 셈이죠. 예. 그렇게. 그래 한스 베테 이 사람은 나중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거기에 이론 담당으로 참여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드는데 기여했어요. 근데 나중에 만들어본 그게 아니어가지고, 전후에는 반핵 평화운동으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한스 베테가.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죠. 나중에 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때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선정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항성 에너지의 근원에 대한 교수님의 해법은 우리 시대 기초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응용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줬다. 이런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6년도에. 최근에 돌아가셨죠. 나이가 99세였어요. 향년. 100세는 못 채웠는데. 임종의 자리에 부인이 자리를 지켰다고 그러는데요. 돌발 퀴즈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 부인은 과연 그 별 데이트를 한 그 처녀일까요? 아닐까요? 예, 처녀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아니네, 그라마? 야, 저기도 있고. 예. 저도 몰랐는데요,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이 손든 사람들은 상당히 낙천주의자들이고, 안 든 사람은 상당히 불신이 깊은 그 비관론자들이네. 예, 저도 처음에 궁금했는데, 나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처녀가 맞습니다. 로즈 베테. 무려 그 이듬해 결혼을 해가지고, 무려 66년을 해로하고 마지막까지 남편이 지켰더라고요. 예, 대단하다. 예? 예? 예, 나중에 오세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예, 찍었어요. 자, 어쨌든 그 한스 베테의 별이 빛나는 이유, 예, 그때 수소 원자 4개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헬륨 원자가 될 때 약간의 질량이 결손됩니다. 사라져요. 에너지로 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을 싫어하시더라도 이 방정식 하나만은 머리에 넣어둘 가치가 있지 않나. 예. 아인슈타인의 물리 방정식인데 MC 자성.
에너지, 질량, 이거 광속입니다. 이 모든 이 물체들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봐야 돼요. 사실 유형의 에너지가 뭉쳐진 덩어리다. 이 짧은 방정식에 에너지도 있고 물체의 질량도 있고 이 광속이 제곱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머리에 넣어둘 가치가 있지 않나? E 이꼴 MC 자성. 예. 여기 이 방정식에서 핵 에너지가 나오는데, 핵 에너지, 이 질량에서 핵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핵 에너지 위력은 70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서 증명됐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서 나타났죠. 예. 끔찍하게 나타났죠. 예,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수소부터 시작한 만물의 그것은, 이 수소가 우주 공간에 또 나타나서 이제 지금까지 수소의 진화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수소가 진화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최초로 수소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수소가 우주 공간에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짓은 무슨 짓이었느냐 하면은 별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최초로. 물건다운, 이 우주에 물건다운 물건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별이었다. 이 수소가, 거대한 크기의 수소가 우주 곳곳에서 회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전 운동을 시작할수록 회전이 빨라질수록 가운데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서 수소공이 뭉칩니다. 높은 밀도로. 그럼 그 안에서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의 이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1천만 도가 딱 되면은 핵융합을 시작해서 불이 반짝 켜져요. 그 핵 에너지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 탄생. 그 순간에 스타가 탄생되고, 그 순간에 최초의 빛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그것이 바로 별이 태어나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뭐 해는 졌습니다만, 저 태양도 마찬가지 그 과정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별 많잖아요. 저 별들은 사실 태양보다 몇십 배 내지 몇백 배 큰 것들입니다. 태양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에서 중간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저 정도 거리에 가면 거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은 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가 큰 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별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우주의 핵 발전소예요. 예. 사실 별 옆에 가면 위험합니다. 예. 방사능 맞아요. 예. 지금 방사능 아주 위험해서 별 근처에서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예. 멀리서 봐야지. 얼씬거리면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별들이, 이 태양 같은 별들은 태어나서 한 100억 년을 삽니다. 지금 46억 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한 그만큼 더 살면은 태양도 끝이 납니다. 한 100억 년. 그래봤자 뭐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거죠. 예. 태양이 이 100억 년을 살지만은 뭐 죽는 거는 지나나나 똑같지. 100년 살다가 죽는 거나 100억 년 살다가 죽는 거나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데 인간은 참 거기에 비하면 아주 짧게 순간을 살다가 가는 셈이죠. 별들도 사람처럼 그렇게 생로병사를 거쳐서 종말을 맞습니다. 임종을 합니다. 예. 인간이 사는 것이 진짜 우주를 이렇게 볼수록 참 찰나를 살다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뭐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초로 따지고 보니까요 30억 초밖에 안 돼요. 30억 같으면 요즘 뭐 별거 아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30억 초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1초 흘러가는데 이거 30억 개가 모이면은 100년이 훌떡 갑니다. 근데 뭐 100년이나 사나요? 뭐 치매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뭐 하고 하면은 50%밖에 안 되지. 인생은 50% 디스카운트지. 그러면 15억 초. 진짜 짧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Remember you must die.
생자 필멸이라는 거죠. 너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사실 그 고대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이렇게 개선행위를 하잖아요.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 그 개선 장군의 뒤에 노예들이 줄지어 가면서 부르는 구호였다고 합니다.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지. 너 곧 죽는다니까. 그런 일종의 경고 같은 거죠. 메멘토 모리. 이런 그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참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소네트에 보니까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헤어질 것들을 열렬히 사랑하라. 여러분이나 부모나 부부간이나 또 자식도 그리고 뭐 친구도 사실 머지않아 다 헤어져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한 시간이면 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머지않아 헤어질 것들을 열렬히 사랑하라.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옆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이것도 여담인데, 공자님이 어느 날 제자한테 이런 돌직구 같은 질문을 하나 받았답니다. 사부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직구 같은 질문을 하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 여러분이 만일 자녀들이나 친구가 이래 황당하겠죠.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데.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랴. 중국어로는 부지생이니 언지 사이려.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모른다는 것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공자님답습니다. 고수지요. 영어로는 Don't know life, how know death.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삶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랴. 점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정답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한 사람은 스피노자 같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 제가 어릴 때 들어봤는데,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릴 때 들어봤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사람 사과를 억수로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 고미한 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그의 지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숙고에 있다. 죽음이라는 건 어차피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골몰해서 시간 보내는 짓 하지 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게 더 영양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자님 말씀보다 이분의 말씀이 더 영양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초의 우주공간에 나타난 별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별들은 그러면 무슨 짓을 했느냐? 수천억, 수백억 개의 별들은 모여서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별은 우주를 만드는 일종의 벽돌 같은 존재인데요. 이게 지금 이 우주에는 아까 그 수많은 은하를 봤죠. 한 2천억 개가 됩니다. 각 은하마다 갖고 있는 별 수는요, 한 3, 4천억 개가 돼요. 별은. 우리 은하는 한 4천억 개를 갖고 있습니다. 별을. 그러면 여러분, 전체 은하 수도 알고 평균 은하당 갖고 있는 별 수도 알았으니까 곱하면은 전 우주의 별 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 우주의 별 수를 헤아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호주의 물리학자인데요. 이 10 곱하기 10의 22성계, 7 곱하기 10의 22성계라는 숫자를, 이거 물론 다 헤아린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한 곳을 표본 조사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얼마만한 숫자인가?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지구의 모래알은 그럼 몇 개나 되냐? 10의 22성계래요. 그것보다 7배가 많아. 그럼 지구의 모래알을 어떻게 헤아려 봤냐? 이렇게 나오죠? 헤아려 봤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았는지, 이 사람이 어른손으로 이렇게 바닷가에 나서 모래를 이렇게 뜨면 800만 개가 생긴대요. 무게와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전체 지표 어느 정도 모래가 덮고 있느냐를 따지면은 별의 모래 개수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학을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학을
수학이 잘해야지 이거 빨리 숫자 개념에. 그러니까 태양 같은 저런 별이 우주에 지구 모래알보다 한 7배가 많다 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이 우주는 어마무시하게 광막한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주에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어젯밤에 제가 마당에 나가서 베란다에 나가서 보니까 우주 정거장이 쫙 흘러가던데요. 우주 정거장은 바짝거리지 않고요, 별 같은 게 하나가 쭉 흘러갑니다.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쭉 그런 게 제가 봤습니다. 예, 보고 나만 본 게 억울해서 막 고함쳐서 알려주기도 했는데, 상식으로 지상에서 100km 해발 100km 이상은 우주라고 칩니다. 예, 나사에서도 그러고 세계 천문연맹에서 100km 이상은 이제 우주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우주도 그것보다 더 뛰어넘었어. 우리 은하는 지름이 한 10만 광년인데요. 어마어마하지 이것도.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를 보면 풍경이 어떨까? 아무도 나가본 사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도 로켓으로 한 5, 6만 년이 걸리는데 우리 은하 밖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한 3, 4광년 거리의 1광년은 빛이 1년간 3, 4광년 거리의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도 한 5, 6만 년이 걸리는데 그 10만 광년의 그 우주 공간을 어떻게 상상으로 제가 나가봤는데요. 상상으로 내가 만일 우주 공간에 은하 바깥으로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를 본다면 풍경이 어떨까 상상을 했는데 여러분 전형적인 풍경은 이런 것으로 제가 봅니다. 망망대 불빛 하나 없는 새카만 망망대에 7억의 망망대에서 저기 띄엄띄엄 그 반딧불 하나씩 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적막한 데죠. 예. 왜냐하면 은하와 은하 사이가 수백만 광년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반딧불 있는 게 그러니까 새카맣고 전체적으로는 그게 바로 우주 공간의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여러분 안 가봐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그런 우리 은하를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은하 영화로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은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보통 명사고, 은하수라 하면 이거는 고유 명사입니다. 은하수 이렇게 하늘에 가로지는 은하수.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우리 은하를 가리키고요. 예. 보통 은하는 그냥 갤럭시 소문자로 써요. 갤럭시라고. 대문자로 쓰면 그거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은하는. 근데 밀키웨이 갤럭시를 우리 고운말이 씁시다. 우리말로는 미린의 은하라고 그러는데요. 밀키웨이는 젖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젖의 길. 우리 은하로는 미린의 은하. 예, 미린의가 그럼 뭐냐? 미리는 그 미루라는 우리 고어에서 미루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고어로 용. 그리고 내는 내천자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자로 말하면 용천점 되는 거죠. 미린의 은하가 밀키웨이 젖의 길 은하 이거보다 훨씬 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린의 은하라는 우리 고운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은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 은하는 낯선 은하인데요. 계란 후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태가 가운데 노란 자가 우리 은하 중심부고 흰 자가 낯선 팔 그것이고 이 길이는 지름은 10만 광년, 예. 아래 위로는 한 3, 4만 광년 이렇게 납작하죠. 그러니까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뜻밖의 잘 설명을 못하는 분이 있던데 만일 자녀분들이 은하수는 왜 저렇게 보이냐 이를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하 자체가 이런 원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는 이게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판에서 우리 태양계는 이게 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중첩되잖아요. 예. 한 7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태양계는 여기 이쯤에 있기 때문에 일로 보면 한 7만 광년으로 중첩돼 이쪽은 한 3만 광년으로 중첩돼 보이니까 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멋진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않을까요? 예. 그리고 근데 북반구에서는 은하수가 좀 더 흐릿하고 남반구는 더 뚜렷해요. 왜? 남반구는 7만 광년 쪽으로 이게 보고 있고요. 방향이 시선 방향이 북반구는 이게 3만 광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얇잖아요. 예, 그래서 얇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는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 이게 이제 하늘을 이렇게 다 남북반구를 다 사고 있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양은 중간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나타난 그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최초에. 근데 별들은 덩치가 클수록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습니다. 왜? 중력이기 때문에. 핵 반응이 엄청나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빠른데, 그럼 최고로 큰 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우주에서 가장 큰 별 우리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예, 쉴 겸. 우주에서 가장 큰 별 어느 정도 큰가? 불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소가 만든 그 별들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달이죠.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크기가. 수성, 가장 작은 행성이죠. 화성, 지구보다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금성은 지구 크기랑 비슷해요. 예, 이게 지구죠. 예. 여기서부터는 가스입니다. 가스. 여기는 암석이지만 가스 행성을 해왕성, 예, 토성, 고리는 없죠. 목성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큰 거죠. 이게 태양입니다. 예, 이게 시리우스. 예, 어제도 시리우스 봤습니다만 엄청 밝아요.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입니다. 예, 폴룩스 상둥이 자리에, 예, 요즘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아르크투루스. 이거 오리온 자리의 리겔입니다. 이게 피스톨별이라는 초거성입니다. 이게 정갈 자리의 안타레스라는 별입니다. 예, 무세피라 이것도 엄청 큰 별이고, 예, 가장 큰 별은 케니스 메이지리스라는 별인데 큰 게 자리에 이게 얼마나 크냐? 예,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면은 이틀이면 돕니다. 이틀이면 비행기로 초속 900km. 요게 지구입니다. 요거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태양의 약 2000배입니다. 지름이. 이걸 한 바퀴 도는 데는 이 비행기로 지구가 이틀이면 요 비행기로 이걸 한 바퀴 도는 데는 1100년이 걸립니다. 조선조하고 고려조를 다 합쳐도 남습니다. 예, 이거 한 바퀴 도는데 물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예. 근데 이것도 우리 우주에 갖다 대면 이것도 모래알 하나야. 이것도 역시 모래알 하나야. 예. 요게 1000여 개가 아니고 한 2000여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2000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물건 하나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거를 만약 태양계에 끌어와가지고 태양의 자리에 딱 갖다 놓는다면은 토성까지 잡아먹습니다. 크기가. 뭐, 우리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성 지나서 토성 궤도까지 미치는 그런 크기입니다. 별 하나가, 물건 하나가 저렇게 클 수 있다니,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는 늘 봅니다만은 늘 놀라워요. 아이고, 어찌 저럴 수가 싶어가지고, 예, 늘 놀랍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를 또 한번 해볼까요? 예. 별들은 왜 모두 둥글까요? 다 동그랗지 않습니까? 지구도 동그랗고 다 동그랗죠. 별들은 왜 하나같이 개성 없이 다 공처럼 둥글까? 이렇게 만일 어느 날 자녀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네이버 찾아봐라. 야, 그거 좀 그렇죠. 예, 그때 다 그 자신 있게 대답해줘야지. 야, 우리 엄마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예, 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예, 별이 둥근 이유는요 중력 때문입니다. 예.
누굽니까? 예, 저도 이거 줄락하다가 말아야겠네. 예, 중력은 모든 질량의 중심에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별처럼 저 어마어마한 질량의 센터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탁 끌어당기는 거야. 중력으로. 그러니까 높은 거는 끌어당겨지는 거야, 아래로. 그래서 결국은 구가 되면은 이게 가장 적은 부피가 이루어지잖아요. 부피에 비해서 가장 밀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별이 둥근 이유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지름이 700m, 700km 이상 되는 그는 그 중력이 지배적인 힘이 되고 700km 이하 되는 것들은 왜 어떤 소행성들은 막 고구마, 감자같이 생기죠. 이거는 지배적인 힘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700km가 700km 넘었으면은 다 공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사람도 지름이 700km 이상 비만해지면은 공이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하나 별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왜 이런 걸 질문을 잘해요, 어린애들이. 초등, 중등들이. 두 번째 질문. 근데 저렇게 동그란데 왜 별은 다 오각형으로 빛나나? 아빠, 왜 별은 오각형이야? 다 동그랗다면서?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대답 못 하십니까? 예. 정답은요, 지구의 대기 때문이다. 지구 대기가 별빛을 산란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강바닥에 물이 일렁일렁하면 돌이 일렁일렁 보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지구 대기가 별빛을 산란시키니까 막 오각형으로도 보이고 삐죽삐죽하게 보이는 것이지. 만일 그러면 지구 대기 바깥으로 나가면 그 전혀 깜빡거리잖아요. 깜빡거리는 자체가 없어져. 그냥 한 점이야. 예, 별은. 지구의 대기 때문에, 산란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네이버 찾아보라는 건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천문대는 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죠? 대기가 더 얇은 쪽으로 계속. 그다 못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다 못해서 아주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허블 우주망원경. 그죠? 예, 허블 우주망원경, 아까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헌정해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뭐, 모르는 사람은 허벌나게 잘 보여서 그러나, 예, 그게 아니고, 우주 팽창을 발견한 에드윈 허블에게 헌정된 망원경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별, 우리가 아는 이 우주에 대한 별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그리고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그 약간 중원소, 별을 이루는 물질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별빛을 받아가지고 망원경으로 받아서 분광기로 넣으면은 그 분광기에서 아까 스펙트럼 있죠? 그거 싹 분석하면은 그 물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의 거의 모든 지식은 별빛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별빛. 저 별빛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존재입니다. 우리 매일 보는 별빛이. 저 별빛을 분석해서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별의 성분, 빅뱅 이런 것들은 다 별빛을 분석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별빛이라는 것은 대단히 심오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는 천문학은 구름이 없는 밤하늘에서 탄생했다. 이것은 봐도 별빛을 보고 천문학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은 구름 없는 밤하늘에서 탄생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대체적으로 우리는 별과 은하와 이런 것들 다 만물의 근원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주에 대해서 되게 골머리 아픈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엄마, 우주는 끝이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야, 끝이 있다 없다는 것은 이거 참 심오한 문제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도 모순이요, 없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예. 이 A4 용지는 시작 끝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있는 것은 끝밖에 또 뭐가 있다는 뜻이거든. 예. 끝이 없다는 것도 그러면 한없이 가는 것이,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다 끝이 있다는 것도 모순이요, 없다는 것도 모순이요. 우주가 끝이 있다 해도 말이 안 되고, 없다 해도 말이 안 되고.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데, 이것에 대해서 탁월한 해답을 알아냈습니다.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것도 역시. 예, 그 사람은 어떻게 우주의 그걸 했느냐.
지금 우주의 크기는요, 제 보니까 나사의 계산서가 나왔는데,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940광년으로 이게 크기가 나타났어요. 940억 광년. 940억 광년. 예, 우주가 태어난 게 138억 년인데, 그러면 이게 빛의 속도로 하더라도 지름이 138억 광년밖에 안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커졌냐? 초창기에는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팽창했다. 그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주의 크기는 940억 광년으로 이렇게 계산서가 나왔어요. 나사에서. 그럼 이렇게 나왔다면은 우주가 유한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예, 유한합니다. 근데, 예, 그럼 유한하면은 그 바깥은 뭐가 있나? 설마 여러분 유한한 우주 바깥에 뭐 벽돌로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예, 그러면 우주라는 것은 안과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메비우스 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하면 이게 국소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면뿐이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메비우스 띠처럼. 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주는 유한하나 경계는 없다. 그러니까 끝은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러니까 안도 밖도 없고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는 존재야.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 해도 틀린 말. 왜? 안과 밖과 가장자리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우주는 전체로.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깥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것이 이 우주의 그겁니다. 근데 워낙 여러분은 무한하다 그러는데, 무한한 게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무한하다는 그 자체는 워낙은 우리의 관념에만 있지, 상상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유한은.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유한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3단 논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하다 하는 것도 유한한 것들의 집합이다. 그죠? 근데 유한한 것은 아무리 더해봤자 유한할 뿐이다. 고로 무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무한은 없는 것이다. 우리 관념에만 있지. 그래서 우리 우주도 무한하지는 않고 유한하나 다만 경계가 없다. 끝이 없다. 안팎이 없는 이런 구조가 우리 우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예, 우주는 무한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예.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어쨌든 끝이 없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끝이 없냐, 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에게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주가 어디선가 끝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줄 의무가 있다. 예, 근데 이 의무를 지킨 과학자는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에 논리적인 반박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에 대해서 독일의 막스 보르니라는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낸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다.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유한하나 끝이 없는 우주를 주장하게 된 것은, 만일 우주가 무한하다면 이 우주에서 별이나 이런 중력 때문에 이 우주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뭉쳐지든지, 이 우주에서 또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아무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우주는 유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계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있느냐? 끝은 없다. 그러나 유한하다. 이런 걸 일단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는 유한하나 끝은 없다. 안팎도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아니지. 어디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동영상
3. 우주의 크기를 일단 한번 감상하고 넘어갑시다. 우주의 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뺏겨온 겁니다. 이렇게 우주는 지구는 둥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우리 행성들이 도는 궤도들이 나타나네요. 목성, 토성, 이 정갈자리네요, 이거. 이제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게 우리 은하의 생긴 모양입니다. 10만 광년, 지름이. 이거 다 은하입니다. 2천억 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이거 다, 이쪽에는 이제 안 보여서, 우리 은하띠가 은하수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다 은하입니다. 전체 우주라고 보면은, 이거 다 은하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하도 은하가 많고 우주가 광막해서 우주의 가장 기본 원소는 별로 안 정하고 은하로 정해요. 우주의 아주 기본 원소는 은하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은 치지도 않습니다. 은하만 칩니다. 우주 구조를 따질 때는. 다시 이제 우리 지구로 돌아오네요.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끊읍시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사는 진짜 우리 동네 태양계 얘기를 잠시 여러분 태양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신기한 동네가 이 태양계입니다. 우리 태양계라는 이 동네 이장님은 여기 이장님 계시죠? 이장님은 태양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참 강의에 집중해서 움직임 없이 딱 그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착각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400m씩 강제로 공간 이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이거 초 단위로 나누면 적도에 있는 사람은 500m 초속. 요즘에 북이 한 40도 있는 사람은 한 400m씩 돌고 있습니다. 지구랑 같이. 초속 400m라면은 이건 음속을 돌파하는 겁니다. 음속 340m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사실은 그렇고. 근데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하고 두 번째, 이 지구는 태양 둘레를 무려 초속 30km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태양 둘레를 지금도 날아가고 1초에 30km.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게 한 바퀴 돌아서 1년이 되는데 이게 계산하면 딱 나오죠. 태양까지 반지름이 1억 5천 km, 1억 5천만 km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지름으로 해서 곱하기 파이 하면은 전체 원둘레가 나오고 그걸 초 단위로 나누면은 여러분은 초속 30km로 지구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 태양계 전체가 은하의 중심을 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이거는 초속 30km, 초속 200km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초속 200km로. 그래서 또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전체 은하는 초속 600km로 저기 처녀자리 은하단 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우리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원자 알갱이 하나도 제자리에 1초라도 머무는 놈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우주다. 우주의 속성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일체무상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진짜 일체무상입니다. 여러분은 운동이 중첩되고 중첩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초속 막 600km, 200km. 그래서 지구의 나무잎 하나에도 이 운동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왜? 나무잎 하나에도 영향을 못 미쳐. 왜냐하면은 이 모든 움직임을 타고 지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움직임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 예, 이걸 몰랐는데요. 갈릴레오가 알아냈어요. 여러분이 만일 배를 타고 배가 파도 없는 바다를 등속으로 쫙 다 사방에 갈려놓고 하면 이 배가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예, 그 배에서 역시 술통에서 떨어지는 술방울은 수직으로 떨어져요. 예, 여러분이 전철이 뭐 100km로 달리더라도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떨어져도 옆 처녀 무릎에 안 떨어집니다. 자기 무릎에 떨어지지.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개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하는 이 법칙이 바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이 상대성 원리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특수 상대성 원리 이런 게 나왔어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나무의 흔들리는 것도 보고 이런 기적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태양계의 실상이고요. 태양계가 그렇게 초속 200km로 은하를 돌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도. 그만큼 우리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그 태양은 19바퀴를 돌았어요. 지금까지 태양이 태어난 이후에 이 은하 가장자리를 19바퀴 돌고 앞으로 그만큼 돌면은 태양은 끝이 납니다. 예, 이처럼 모든 운동이 중첩된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한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체 무상이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낮에도 별이 보일까요? 낮에도. 낮에 보일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낮에도 별이 보입니다. 저 태양은 가장 평범한 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든 호수를 쓴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태양을 일컬어서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름이 저래 보이죠? 많이 보이죠? 축구공 같하게 보이는데 저게 지구 지름의 109배.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게 109배예요. 예. 그 킬로수는 140만 킬로. 140만 킬로라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한 40만 킬로예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4.5배 크기야. 그 지름이. 태양 지름이. 예. 어마어마하게 예. 거기에요. 지구위가 놓여 있는 거, 뒤에 그거. 예, 이거 제가 지름 10cm인데요. 요 지구위잖아요. 여기 달이에요. 여기 비율은 똑같습니다. 4분의 1이야. 예, 지구위가 여기 있다면요. 이 지구를 한 30개쯤 늘어놓으면 달까지 닿아요. 지구 지름에 하면 40만 킬로거든. 요게 10cm니까 한 3m. 그러니까 한 저쪽쯤만 이게 이런 한 30개 되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의 4.5배가 태양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처럼 태양은 중간치별인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커요. 예. 그 태양이 4.5배만큼 큰데
이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 태양계에는 태양 외에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수백 개의 위성이 있어요. 예, 각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는 6, 70개가 돼요. 달이. 그리고 수천억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저 주변으로, 외곽으로. 이거 다 밀가루 반죽처럼 뭉쳐서 때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예, 한번 찍어 보실래요? 예, 찍어 보세요. 90%. 안 될 것 같은데. 예, 99.86%. 이게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예,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0.14%가 이 나머지, 지구를 포함해서 이 나머지 전체가 0.14%. 그런데 웃기는 것은, 목성과 토성이 제일 크거든요. 목성과 토성이 90%를 차지해요. 0.14에. 그러면 나머지 0.014%가 지구 포함해서 그 다가 0.14%. 이 대목에 딱 되면은 저는 늘 곰보빵이 생각나요. 큼지막한 곰보빵. 거기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빵가루 하나. 그것이 바로 지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0.014%의 저게 또 극히 일부가 지구니까 그 빵가루 하나만큼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근데 저 태양은, 저 덩치보다도 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 이 수많은 태양계 전체에서 유일하게 돈벌이 하는 것은 태양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일한 천체는 태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성들도 그렇고, 예. 모든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와요. 예. 우리가 하늘에, 저 별은 물론 아니죠. 별은 태양계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한 물주, 예. 빛을 내는 것이. 근데 이 빛을 연구한다고 태양을 막 눈 뜨고 끔찍하게 들여다보다가 실명할 뻔한 과학자가 하나 있어요. 들여다본다고 연구가 되는지 어쨌든 그 유명한 뉴턴이 그렇습니다. 그걸 태양 빛을 연구한다고 들여다보면 눈이 실명을 해버렸어. 뉴턴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역시 똑똑한 천재니까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한 사나흘을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겨우 시력을 찾았어요. 여러분 태양을 바로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체망원경 사면요. 요즘 천체망원경 돈도 비싸지도 않아요.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꽤 괜찮은 거. 애들이 천체망원경 사가지고 갑자기 태양을 보는 수가 있거든요. 천체망원경 사면 이런 딱지가 늘 딱 붙어 있어요. 이 망원경으로 태양을 바로 보지 마시오. 눈의 연구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봉사가 장님이 되어 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천체망원경 애한테 사줬다가 그거 태양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예, 큰일 나요. 태양 필터라고 있어요. 그 몰에 가면, 천체 몰에 가면, 그걸 딱 끼워서 봐야지 되지. 그냥 그걸 태양 보다가는 진짜 실명을 합니다. 보면요, 종이에 갖다 대면 종이가 금방 타버려요. 연기가 팍 나. 순간적으로. 예, 천체망원경 강력하거든. 예, 그걸로 태양을 보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태양은 만일 빛이 안 난다면 이 넓은 이 태양계에 아메바 한 마리도 못 사는 거죠. 지구상에 아메바만 못 삽니다. 태양에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태양, 되게 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너지도 따지고 보면 다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얄미운 사람 비싸되게 한 대 때리는 건 힘도 태양에서 나오고, 예. 뒤통수 한 대 치는 힘도 태양에서 나온 거고, 예, 모든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 태양은. 그러면 이 태양에는 언제 생겼냐? 아까 말했듯이 46억 년 전에 거대한 지름이 한 3, 4광년 되면 엄청난 크기거든요. 거대한 우주구름이 성운이라 그럽니다. 별구름이 주변에서 초신성이 하나가 터졌어요. 초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최후로 폭발하는 것.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성운이라고 천문학. 여기서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바로 태양이고 거기에 뭉치지 못한 것이 이 행성과 우리 행성과 나머지 기타 등등입니다. 거기서 태양계가 태어났는데 이걸 바로 성운설이라는데 여러분 성운설을 과학사 쪽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천문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 사람의 성운설은 천문학 교과서에 딱 올라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성운설. 예. 이 사람이 쓴 최초의 논문은요, 철학 논문이 아니라 천문학 논문이었습니다. 예. 천문학 논문인데 그 제목이 일반 자연사와 천체이로. 이 칸트는 이렇게 천문학으로 철학을 천문학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성운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구름이 회전이 뭉쳐질수록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회전하는 그게 왜 김연아가 이렇게 뺑뺑이 돌 때 팔을 폈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더 빨리 돌죠.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 뺑뺑이가 더 작아질수록 더 빨리 돕니다. 여러분 그 운동량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도는 힘, 달이 도는 힘, 이거 전부 다 그때의 각 운동량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참 시간의 오랜 긴 시간에 엮여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도는 힘도 다 그때 46억 년 전에 그 태양계 성운의 그 회전 운동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태양은 46억 년 되기 때문에 제3세대의 별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태양에는 어떤 종말을 맞을까? 이걸 마지막으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태양은 약 한 70억 년 후면은 적색거성으로 이제 점점 부풀어 올라요.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지구의 바다는 다 증발하고 지구는 거의 숯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큰 그 태양이 부피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금성도 잡아먹고 지구 하늘을 시뻘건 불덩어리 같은 숯덩어리 같은 것이 지구 하늘의 반 정도를 덮어버립니다. 뭐 지구상에 남아있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 이후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태양이 바깥 외청이 폭발해서 날아갑니다. 우주로. 태양 크기가 중간치라서 그렇습니다. 날아가고 안에 하얀 별 하나가 남는데 그것을 바로 백색 외성이라 합니다. 백색 외성. 지구 크기만 한 게 그 지구의 109배나 되던 것이 백색 외성 작은 별이잖아요. 그것이 지구처럼 조그맣게 하얀 별덩어리 하나 마치 그런 별이 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하는 해왕성, 명왕성 그 궤도까지 그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되면 아마 지구의 문명, 인류가 이룬 지구의 문명 그런 잔해들도 그 고리 속에 포함돼서 그게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인간들이 죽거나 사나 했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 태양계는. 이렇게 백색외성 이런 거 볼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 왜 다비식 하잖아요. 다비식하고 남는 그 뼈 같은 것이 이 태양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 태양의 최후의 모습 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지금도 그러한 그런 고리를 두른 그런 백색외성 고리를 두른 그런 천체를 행성상 성운이라 하는데요. 그런 행성상 성운 찾아보면 그 태양의 한 70억 년 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근데 행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성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년 태양 끄는데 120억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결국 우주를 사색하는 존재인 이 인간도 만들어낸 이 태양이 장대한 120억 년의 역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태양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아까 그 별이
태양 같은 별은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태양보다 한 10배나, 지금 밤하늘에 있는 저 별들이 그래요. 10배나 몇백 배 큰 별들, 10배 이상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 슈퍼노바라. 이렇게 말하는 슈퍼노바. 그것은 대폭발로 그 큰 천체가 막, 아까 본 듯이 그 큰 별들은 그렇게 끝납니다.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우주 최대의 드라마인데 그때 그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온 은하가 내는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뿌리고 끝이 납니다. 조만간 그런 식으로 끝나는 별이 후보가 하나 있는데요. 베텔게우스라고 오리온 자리, 요즘 뜨죠. 밤중에 뜨면 오리온 자리에 오른쪽에 왼쪽 보면은 그 붉은 별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베텔게우스라고. 그게 조만간에 초신성 폭발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해서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다 그 별을 주목하고, 저도 주목합니다. 매일 밤 볼 때마다 그 별이 언제 터지나 하고 보는. 조만간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오늘 내일일 수도 있는데, 한 1000년이나 10,0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에서는 조만간이 그러면. 예, 그래서 제 생애에 저걸 한번 터지는 걸 봐야 될 텐데. 예, 보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잔고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터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구상에는 한 보름 동안 밤이 없어집니다. 밤도 훤해. 신문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예, 그것이 이제 터지는데. 근데 거리가 640광년. 예,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베텔게우스 별을 봤다면 그 빛은 640년 전에 베텔게우스를 출발한 빛을 내가 보는 겁니다. 이건 뭐, 공상도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640억 년 전에 베텔게우스에서, 640억이 아니고 640년 전에 베텔게우스에서 출발한 별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터졌다 해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640년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640억 년 하루 후에 터졌다면 내일 밤에 볼 수 있겠죠? 640억 광년이라, 640년이라면은, 내가 역사책을 보니까, 이승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 그때 출발한 별빛이야. 내가 보는 별빛이. 640억 년쯤 됐어요. 위화도 회군이. 그때 출발한 별빛을 내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 공간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때 그 별을 쳐다보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아까 말했듯이 수소가 별을 만들고 이 별 속에서 헬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헬륨 뭐 마그네슘 이 원자 번호대로 계속 만들어져 나가요. 이 계속 그래서 이 안에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쌓입니다. 원소들이. 이게 26번 철까지 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별 안에서. 그러니까 별이 우주의 주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7까지 만들 철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융합이 안 돼. 그러면 철 이상에서 92번까지 있는데 우라늄이 92번이잖아요. 이건 언제 만들어지냐?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한 그 압력과 온도에서 92번까지 쫙 만들어집니다. 예, 마치 촌농 코피 습듯이 쫙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순식간에 만들어지니까 많이는 못 만들어요. 여기 76번은 금인데요. 금 같은 것도 여기서 만들어져. 76번 금도 이때. 그러니까 철은 금이 철보다 비싼 이유는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양이 적습니다. 예, 이것이 우주 공간을 별먼지가 돼가 떠돌다가 지구로 흘러들어와서 광맥을 형성해 가지고 광부가 파서 금은방에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의 기념품을 제가 한국에 갖고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그때 초신성 폭발해서 태양계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했고 거기서 나온 금이 지구를 만들 때 흘러들었어요. 그래서 광맥을 형성해서 이렇게 금은방을 거쳐서 제 비상금으로 있다. 이런 초신성 기념품 있습니다. 이거 과학입니다. 이거 뭐 공상 아닙니다. 이런 기념품을 입안에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초신성 폭발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는 초신성 폭발이 없었으면은 우리나 여러분이나 새나 나무나 꽃이나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초신성이 폭발해서 그 모든 원소, 자기가 만들어낸 원소들을 다 우주공간으로 내뿜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별을 만들고 우리 같은 지구 행성을 만들기 때문에 나나 별이나
새나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쓰는데 제가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 딱 보고 알았습니다. 알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소쩍새가 온몸으로 우는 동안 별들도 온몸으로 빛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버젓이 잠을 청한다. 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초신성 얘기. 예, 이 시는 초신성이 우리 모두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고원이가 쓴 순간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예. 소쩍새나 나나 다 별들이 별 먼지에서 온 것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메이드 인 스타지. 말하자면은 메이드 인 스타고, 예, 별 먼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플리라는 천문학자는 또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구는 돌들의 형제요, 떠도는 구름의 사촌이다. 예, 돌이나 구름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별먼지에서 온 존재들이. 우리는 진구는 돌들의 형제요, 떠도는 구름의 사촌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무라일체. 예, 그 말이 난 그 말이라고 봅니다. 무라일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별먼지로 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별을 보고 아련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별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이것이 바로 별과 나의 관계, 우주와 나의 관계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본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 알았어요? 우리의 온 근본을 알았어요. 우리는 별에서 왔구나. 예, 이거 우리 근본을 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근본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좀 그렇죠. 예. 평생을 두 여자 별지기가 있는데, 저도 별지기입니다만 별지기끼리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여자 별지기들이 평생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관측을 했어요. 역시 나란히 죽어서는 나란히 이렇게 묻혔는데, 그 두 무덤 사이에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합니다. 예. 우리는 별을 무척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태양계의 실제 움직임부터 먼저 태양계, 아까 우리 태양계 실제 움직임을 여러분은 이제 보시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로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태양이 돕니다. 지구도 있고 토성도 있고 돌죠. 태양 70만 킬로입니다. 좀 잘못됐고요. 초속 200킬로로 저렇게 은하 가장자리를 돕니다. 저렇게 전체 다 이끌고, 태양계 식구들을 전부 다 이끌고, 초속 200킬로로 저렇게,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 걸려요. 저렇게 도는데. 지금 태양, 얼마 전에 졌지만 저 태양이. 저렇게, 이게 실제 움직임입니다. 나선형으로,
조용하지 않아요. 예. 보텍스라는 것이 바로 나선형입니다. 이 나선형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해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모든 생명이 나선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나선형을 그리고요. 이런 꽃들도 나선형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은하도 나선형이잖아요. 나선 은하. DNA 이것도 나선형이에요. 나선형이라는 게 참 심오한 존재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나선형이고. 그 다음에 그거 봅시다. 그 다음에 창백한 푸른 점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에서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에서 지구를 찍은 겁니다. 얼마나 지구가 얼마나 어떻게 보일까요? 보이저 1호가 출발한 게 77년입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이야.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공간을 진출했어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로서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 보이저 1, 2호입니다. 해왕성하고 명왕성이 궤도가 좀 겹쳐요. 그때 지구로 카메라를 돌려라 명령이 갔습니다. 보이저호에. 그 먼 거리에서 지구 태양 거리의 40배 거리였습니다. 이거 칼 세이건의 육성입니다. 얼마 전에 작곡하셨어요.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the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enci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이제 화성이 지나가네요. how eager, 자, 화성이 지나갔습니다. how fervent their hatred.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이게 지구입니다. 요즘 to which our species 예, 그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예, 거의 티끌이죠. 거기만 나가도.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지구가 멸망하면 인간은 사실 갈 데 없습니다. 뭐 제2의 지구 찾는다 그러지만 가장 가까운 데 가는데도 뭐 5만 년 걸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끝입니다. 지구가 끝나면은 지구가 벌써 위기를 벌써 어떤 극한점을 넘어갔다고 그러기도 하대요. 일단 이걸로 우리 우주 138억 년의 역사를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제 책에 뭐 한 몇십 분 일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자세한 거는 책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 책을 읽은 어떤 시골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여러분도 틀림없이 우주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읽은 어떤 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가 좀 의외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우주는 신비하다. 자살하지 마라. 잘 살고 잘나고 다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라. 대단한 독자 아닙니까? 저는 책 한 권을 써서 얘기하려는 걸 이렇게 한 줄로 썼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별을 보고 여러분의 행운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